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중학생이 이웃 초등학생과 엄마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사과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20대 초반부터 특수 협박과 병역법 위반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 회원들에게 욕설을 듣고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할머니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 끝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는 사반가족회의에서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님이 내가 진짜 쌍꺼풀 수술은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제가요? 예, 아까 그러셨잖아요. 한다면 요렇게. 한다면. 근데 요렇게 저는 바로 됩니다. 자, 잠깐만. 자. 누가 그래야 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느끼하지는 않다. 잘 어울립니다. 느끼하진 않다.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그러면 아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를 꼭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네. 것이 저는 진짜 뭘 했을 때 이게 진짜 웃긴다, 통했다. 이거 안 된다, 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죠? 카메라 감독님들이 웃냐 안 웃냐. 아까 이거 하셨을 때 카메라 감독님들 빵 터졌어. 지금 조금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본방송에서 실망을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 30대, 발견 당시 32kg에 불과했는데 영양실조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는군요. 이 붙잡힌 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인들이라는 무슨 사이비 종교 단체 소속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밤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미국 현지 한인사에 술렁이고 있다는데 미국 사반가족 몇몇 분도 이 소식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 검거 직후에 바로 이렇게 얼굴과 사진을 다 공개했다라고요. 저희는 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하신 나현님, 회식 불참하고 사반 본방사수 하신 구미의 박별님, 자, 체중 90kg인데 사반 보려고 뛰어왔어요 하신 양승일님, 친정엄마 장영옥 여사 때문에 저랑 쌍둥이 지호 지민도 사반 강제 시청했어요 하신 김태리님, 경기도 오산에 가을 벚꽃이 피었답니다 하신 이윤미님, 힘들 때마다 법 뒷목이 돼주는 남이 언니 사랑해 하신 커네티컷의 제키님, 해병대 제대하고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아들 김주영 화이팅 하신 서은교님, 애틀랜타의 송이님, 이재은님, 박유민님, 조아라님, 손순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가방에서 흉기가 또 흉기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만취한 채로 길에 주저앉아 있는 저 남성, 행인에게 야, 이 XX야 막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자, 술병도 저렇게 확 던져버리고, 아이고 참. 자, 그런데 갑자기 식당 앞에 서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쓱, 바로 흉기입니다. 식당 안까지 저걸 들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경찰이 출동해서 저 흉기 난동범을 겨우겨우 저렇게 119 대원들과 함께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먹튀만큼이나 일상이 돼버린 흉기 난동범들의 모습.
이 사람은 또 왜 저런 겁니까? 네,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난달 26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경북 영주 풍기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미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60대 남성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그러더니 다시 나와서 뭐 나를 보고 웃었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요, 이 남성 흉기 든 채로 길거리 배회하다가 한 음식점 앞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고 접수 1분 만에 도착한 경찰이 체포했고요. 현재 구속돼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진짜 아이센 맞습니까? 자, 배달시키고 별점 리뷰 남겨보셨을 텐데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 별점 하나, 테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 초밥집 리뷰인데요. 맛있어 보이는 초밥 사진. 자, 그런데 별점은 딱 하나. 자, 하나입니다. 그 연유를 봤더니 초밥 1인분을 시키면서 많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 회 되게 좋아해요. 했던 겁니다. 자, 이 기자. 결국 별점 테러를 한 이유인 즉슨 내가 분명히 애 셋이니까 많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딱 1인분 정량만 주냐. 나 기분 나빠 이런 건가요? 네, 일단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초밥집 별점 1점 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는데 일단 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특 모둠초밥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점 하나를 주면서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음이라는 후기를 달았던 거죠. 이 사장님이 남긴 댓글로 그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시킨 손님이요. 배달 요청 사항에 많이 주세요. 아이가 셋인데 회를 좋아해요. 라고 적어놨던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정량대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손님이 별점을 테러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야. 이 누리꾼들은요. 애가 셋이면 3인분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렇죠. 애초에 애엄마 아닌데 거짓말로 음식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팀장님께 짧게 여쭐게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3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애교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과다한 건데 3인분 같은 1인분이 아니고 그냥 1인분만 주세요. 3인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예, 좀 당혹스러웠어요. 자, 대략 난감입니다. 자, 캄캄한 터널을 달리는 불박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나보시죠. 캄캄한 터널. 뭔가 근데 이거 이상합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고요. 양 옆에는 공사 자재들이 잔뜩해. 아이고야 이거. 자, 더 험한 길이 들어왔습니다. 영화 터널 보셨나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느낌. 자, 이거 겨우겨우 바깥으로 지금 불박차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공사 중이었던 터널입니다. 팀장님, 이 공사 중인 터널이었으면 통행이 불가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6일 그 부산 연제구의 한 터널인데요. 그 초보 운전자인데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이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틀고 초보자는 내비게이션 가지 않습니까? 그 길 가다가 그만 이제 공사 중인 구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참 위험한 일이 발생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때 그 초보 운전자가 그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다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을 가는데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클락션을 올렸는데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알다시피 무섭기도 하고 뭐가 생기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음악을 끈 뒤에 살펴봤더니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공사 중 책임자가 오셔가지고 유턴해서 가는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나왔는데 초보 운전할 때에는 음악도 줄이시고 얘기를 좀 자세히 써서 앞길을 잘 보고 가셔야 되지 저렇게 음악 들고 또 그리고 얘기하다 가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우회전을 대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앞차 저 뒷유리 무언가 꼬물꼬물. 고양이일까요? 강아지일까요? 뭘까요? 자, 이게 이상합니다. 뭐 꼬리가 막 까딱까딱 계속 까딱까딱 이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입니다. 베이비였어요. 자, 카시트도 안 해놨다니 좀 위험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아이가 지금 운전석 뒤편에 운전석은 앉아 조수석에는 지금 남성이 타서 있었는데 뒷좌석에 아기가 딴 사람의 어떤 뭐 도움이라든지 의존 없이 혼자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카시트를 대부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카시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데
위험을 떠나서 법도 위반이 돼요. 도로교통법상 보면 아기를 유아라든지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아서 운전하거나 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어떤 장치를 하도록 돼 있고 안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사고 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아유, 있거든요. 그럼요. 급정거해봐요, 저기서. 그 옛날에는 저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 카시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퇴근길 안구 테러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일단 불박차는 쭉 갑니다. 자, 잘 달리는데 택시 뒤에 정차한 불박차. 그런데 기사가 내려서 어디론가 가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가판대에 대고 쏴. 정말 그야말로 저거는 테러입니다, 테러. 아, 네. 정말 싫으네요. 네. 이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택시 운전 여성 운전사세요. 근데 이 명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택시 뒤에 정차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광경을 보신 거죠. 지금 우리 영상으로 봤다시피 다른 택시 기사가 노상 방뇨를 하는 건데 저 명동이니까 지금 외국인도 많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저렇게 소변을 넣으시는 거에 신체 일부분을 또 보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마치 성희롱 당한 것처럼 굉장히 좀 언짢다라고 얘기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뒤에가 명동역이었기 때문에 잠깐 어디 안전한 데 주차를 해놓고 급하시면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 개방 화장실의 편말도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그냥 지키지 않으시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러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왜 네. 저러고 살아? 그렇죠. 이게 공연 음란죄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범죄.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노상 방뇨를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과다 노출 내지 노상 방뇨로 범칙금이나 벌금 부여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점점점.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우울증 탓인지 울컥울컥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사연인데 본격 내용에 앞서서요. 이 사연자는 재혼입니다. 전 결혼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왔고 남편은 초혼인데요. 이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데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하루는 시가에서 밥을 먹고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됐다면서 본인이 하시겠다면서 너는 반찬이나 좀 넣으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시는 거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설거지 마치고 오시더니요. 갑자기 울고불고 눈물바람이 되신 겁니다. 너는 위아래로 또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또 며칠 전에도요. 설거지하겠다는 사연자 굳이 말려놓고는 진짜 안 했더니 얘가 설거지도 안 한다면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기분도 문제인데 남편 없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애도 딸려 있는데 총각이랑 결혼해서 좋겠다. 내가 너 만나지 말랬는데 결국 만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정작 부부간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또 이 시어머니 스트레스도 너무 커서요. 사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헤어져야 하는 건가 이런 아이고야. 생각까지 든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네 엄마 정말 왜 그래? 나 애 딸린 이혼녀라는 거 다 알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뒤끝 장렬이야? 그리고 설거지 당신이 하겠다고 하더니 왜 아들 앞에선 딴소리야?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셔? 정말 못 살아, 동그라미. 내리는 거 일수불태. 자, 계속 그러고 계세요. 자, 다음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너 진짜 너무한다. 너야말로 우리 엄마 우울증 있는 거 다 알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야, 그리고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집에 가서 한번 보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헤어지네 만에 그래. X. 오늘은 소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속상하시죠. 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속상하신데 저는 사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있으신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아무래도 내 아들이 아닌 두 아이를 키울 때 그걸로 이제 좀 썽이 나시거나 좀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 제보자께서도 너무 이제 서운하고 속상하시지만 이 어머니의 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이해 어려움을 가지고 극복하신 사랑이니만큼 조금 더 넓게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제보자께서 약간 그 센스가 살짝 부족한 면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어머니께서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니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 안 하니까 진짜 안 하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며칠 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또 이제 밥을 시켜 먹고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랬더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보자께서도 약간 시어머니와의 그 갈등에 살짝 원인 제공을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갈까요? 오지 마라. 그런 거 와라는 뜻입니다. 아, 진짜. 내가 할게, 네가 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꼭 아쉬운 거예요. 지금 박선희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하셨지만 설거지 내가 할게. 내가 할 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설거지는 네가 해라. 번역기를 돌리면. 예, 번역 돌려야 돼요. 어머님 이번에 가야 됩니까 명절 때? 올 필요 없다고 뭐하러 올라가라고 꼭 와라.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만남이 아직 좀 짧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울증이 있다는 거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하고 이 만남을 또 헤어질 정도로 이혼할 정도로 뭐 그런 단계까지 왔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조금 더 어떤 상황을 좀 바꿔보고 그때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은배 팀장님이 동그라미를 딱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셨거든요. 이게 대다수 동그라미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소수 의견이 돼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소장님이나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두 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제는 설거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총각하고 재혼녀랑 결혼을 했다. 그 재혼녀가 아이가 둘 있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아이 크면 손자, 손녀를 보겠다? 안 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화가 끝나지 않고 계속합니다. 제 경우로 볼 때에 이 불화가 계속하기 때문에 이 재혼녀께서는 미리 혼인신고하기 전에 헤어질 게 낫지 계속 가다 보면 불화만 생겨요. 남편하고. 아니 맞어요.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그렇죠? 이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 계시는데 제가 좀 아무튼 뭐 이건 팀장님의 생각이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동그라미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X가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약간 반대였는데 와우. 일단 아이시대루님은 팀장님과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울증은 별개인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싫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복사꽃 필무렵님, 남편한테 이유 말하고 헤어지자고 해보세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리님,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 들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요. 강유진님, 시어머니가 저러면요. 아무리 신랑이 좋아도 평생 힘듭니다. 헤어지세요 하셨지만 김미성님은 말 그대로 우울증도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뜻이죠. 너무 그 말씀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은 주말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충남 금산에 사시는 최경순 여사님 보고 계시죠? 집 마당을 들락날락하는 길냥이, 또롱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짠하기도 하고 힐링도 되는 영상이라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보시죠. 자, 보면 말이죠. 왼쪽에 젖을 물리고 있는 큰 고양이가 바로 또롱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젖을 물고 있는 녀석이 이름 모를 애기 양인데요. 딱 보면 어미 또롱이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인데 반전이 있습니다. 또롱이는 수컷이에요. 남자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새끼냥이 때문에 이 젖이 벌겋게 부어오르는데도 마치 어미처럼 저렇게 품고 젖을 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영상 너무 경건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갓생. 언제나 우리에게 온 힘 다하던 엄마 아빠에게 올 추석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중학생이 이웃 초등학생과 엄마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사과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가해자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고 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중학생이 말이죠. 이웃 모녀를 성추행했습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지난해 성추행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지방도시 아파트에서요, 남편 또 초등학교 5학년 딸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도 같은 아파트 앞뒷동이어서 가깝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잘 오가면서 잘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부모들끼리도 아주 친했고요. 거의 3년 반 동안 서로 집도 오가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딸 집안의 큰아들, 중학생 큰아들까지 자주 오가면서 역시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들은 물론 가족 양쪽 집안 모두가 서로 뭐 친하게 왕래를 자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양 가족이 서로 잘 알고 친하게 왕래를 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보자 가족이 여름방학 때 놀러 가기로 해서 일정을 짰는데 친구네 집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알다시피 방을 2개를 해야 되는데 복층을 얻었어요. 복층은 방 하나에 2층이 있는 거거든요. 복층을 얻어가지고 여름 가게 됐는데 문제는 여행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장을 잃은 옆집 이웃과 함께 여행을 가서 사달이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거기가 복층이었는데 여자들은 1층에서 자고 남자들은 2층에서 자게 된 거죠. 새벽에 걔가 그러니까 제 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제 발을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제 발바닥에 장별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자는 척하면서 다시 자세를 바꾸면서 제 딸을 안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 근데 걔가 이제 제 뒤에 바짝 누워가지고 그런 또 유사 행위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워낙 내용이 좀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고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거예요. 변태 성행위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중학생 남자아이가 성인, 그것도 친구의 어머니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좀 너무 심각하고 그 증상도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제보자께서는 남편은 좀 그때 방에 없었고 집에 없었고 그 펜션을 좀 나가 있었는데 이 틈에 중학생 아이가 이제 남자들은 위층에 자고 여자들은 아래층에서 그 펜션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 중학교 아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제보자께서 너무 놀라고 믿기지도 잘 않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신 거죠. 한마디로 혼내신 거죠. 그랬더니 얘가 맨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했다고 해요. 너무 이제 속상하고 놀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울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생각했을 때 이 얘기를 우리가 오픈해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저쪽의 딸도 이 얘기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또 저쪽 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일단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 중학생 아이의 엄마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제보자의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뭐 좀 넘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고하는 문자가 하니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사건이 커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똑바로 혼을 내겠습니다 했으면 저희한테 제보도 안 주셨겠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그리고 딸까지.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딸한테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줬어요. 사실 오빠가 그날 엄마한테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 딸이 엄마 사실 나 할 말 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것만 아니길 그래. 뭔데? 했더니 사실 오빠가 자기한테도 나쁜 짓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 딸한테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중학생 녀석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 자기 여동생의 친구까지 저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딸까지도 이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 때요, 가해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14살이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고민 끝에 지난해 8월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보자와 동네에서 마주치면 이 아이는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 이 가해 중학생이 2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한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애가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제보자에게 전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보자는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또 딸도 심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심적 고통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이사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항상 결론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돼요. 예. 자, 팀장님. 그 중학생 녀석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을 해가지고 가정법원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그 후에도 뭐 사과를 한다거나 연락이 없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2023년 1월 달에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는데, 송치된 건 알았지만은 그 아이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는 피해자 측에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결과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민사소송을 하든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 결정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결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치 결정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이게 정말 상당히 이 정말 과제입니다, 이거. 그렇죠. 촉법 소년의 어떤 범죄인 경우는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소년법, 특히 촉법소년 14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보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밀성 이런 것 때문에 잘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가 이 상황을 좀 알려면 실제로 열람 청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직접 사건 관련해서 열람 청구를 해야 되고 그냥 열람 청구를 할 수 없고요. 피해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인정됐을 때 열람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어떤 그 분은 소년부 사건에 딱 벌어졌는데 피해자 측 그 피해자분한테 처분 결과도 통보가 안 됐대요. 그 재판 당일에 그 피해자분은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그 복도에서 이러면서 그 결과를 겨우겨우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건 다 일단 차치하고 소장님. 네. 제가 이제 방송이라서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얘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읽은 걸 보면 아버지께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께서 뭐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얘한테 충격을
준 일이 있는가도 좀 살펴봐야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 증상이 지금 말하자면 성추행이나 성적인 범죄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죄책감도 지금 하나도 느끼지 않고 있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정말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이 가해자의 어머니인데 그 가해자의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악도 아니하고 그래 그냥 법대로 해.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이 아이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그래서 14세면 아직까지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다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 어머니 손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사회에서 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아이 가해를 저지른 아이의 어머니께서 좀 반성을 좀 하시고 아이와 어떻게 치료를 받든지 교육을 받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으로 구속된 홍모 씨. 당시 급하게 차를 빼려고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까지 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은 건데 이른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겁니다. 무려 2시간 30분 사이에 강남 병원 두 곳에서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홍 씨는 20대 초반부터 특수 협박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홍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른바 강남 람보르기니 남으로 지금 통하고 있잖아요. 과거 행적이 정말 화려하더만요. 네, 10년 전부터 이미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2013년에는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이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 이런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요. 몇 년 뒤인 2017년에는 당시에는 이 홍 씨가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벤츠를 몰았던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는데 여기에 분노해서 그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 차로 치워버리겠다 협박을 했고요. 실제로도 두 차례 이 오토바이를 향해서 차량을 밀어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때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이 피해자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겁 없이 살던 이 홍모에게 유일하게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군대입니다. 군대를 상당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 군대 우리 병역법에 보면 이 문신을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럴 때 병역이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이 가슴하고 팔에 문신을 해가지고 상급 판정을 받는데 이 17년에는 또 문신을 더 새겨가지고 4급을 받아요. 나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되는데 이게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했을 때 병역법 위반이 됩니다. 이걸로 2017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딴 거는 이렇게 때리고 난리를 치지만 군대는 되게 가기 싫어가지고 문신을 한 게 군대를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가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는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팀장님이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영상이 영상이 안 보여주시죠. 나오네요. 네, 영상을 보시면 저 남성이 이제 입에 담배를 물고 허벅지에다가 그 폭죽을 대고 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쏘고 있어요. 근데 저 장소가 어디냐면 해변가가 아닙니다. 그 빌라등이 밀집된 주택가 한 가운데에서 저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팔을 입은 걸 봐서는 한 여름밤으로 보고 있는데 여름밤에 잠을 잔다든지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그 방해하듯이 그냥 쏘고 있는 거예요. 참 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저 지나서 보면 홍 씨 이제 SNS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흉기를 가지고 입에 가져야 되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문신을 온몸에다 했나 봐요. 전신 문신을 했는데 몰래 문신한 사람이 가시하지 않습니까? 가시하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대 남성이 저런 걸 찍어서 올린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폭죽을 막 난사를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제정신 아니죠. 마약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와 저 홍모 저자가 나누는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 휴대폰 적이 없어. 봐봐. 엄마 걸고. 마약한 적 없어 살면서? 해봤어? 해봤어? 뭐 해봤어? 뭐 해봤어? 본인이 인정을 하네요. 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이 딱 여기서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 마약도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지금 저희 다 들은 것처럼 했습니다. 한 유튜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튜브가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마약을 한다 이런 제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마약을 한 적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마약만 한 것이 아니고 마약을 하면서 여성을 폭행하거나 또 운전도 했고 또 마약하고 폭죽도 쏘고 고성 방가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다 일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스스로 투약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이제 유튜버가 내가 제보받았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사실관계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분 뒤 또입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죠. 지난 11일 벌어진 사건 역시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이 뭐 있잖아요. 네, 11일 사건 그 흉기난동 심지어 전후로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 반 사이에 병원 두 곳에 들러서 각각 프로포폴을 했다는 건데 일단 흉기난동 2시간 전에 이 홍 씨는 강남의 한 병원 건물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 가운까지 입고 나와서 잠깐 차를 몰아서 인근 카센터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사복으로 갈아입은 홍 씨가요. 급하게 병원 나서면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흉기난동 벌어졌던 장소였습니다. 다른 차 때문에 자기 차를 못 빼게 되니까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상대 차의 운전석 문을 멋대로 열고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더니 결국 흉기까지 들이대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기난동을 벌이고요. 홍 씨가 빠르게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해서 10분 뒤 도착한 곳이 강남에 있는 또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기어다니다가 저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의 정체는 뭘까요? 앞서 유튜버는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창원 출신이고요. 창원에서 이제 조직폭력배 생활을 잠깐 했어요. 이제 양아이라서 막 소년원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이제 강남으로 와서 여기저기서 이제 뭐 마약도 돌리고 마약도 팔고 그걸 로비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에서 잘 나간다는 불법 사이트로 돈을 번 사람들과 같이 일을 보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폭이네요, 조폭. 그렇죠. 요즘 MG 조폭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뭐 이게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데 예컨대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한다든지 가상화폐 코인 같은 그런 거 시세 조종 이런 거를 하면서 조폭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무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좀 전에 그 롤스로이스 그 사람하고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신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자신의 지금 집이 월세만 200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무직인데 차량이 한 4억이 넘고요. 월세가 200만 원이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홍 씨에 대한 자금 출처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또 배후가 있는지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지금 뭐 구속됐으니까요.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9일 오후 경의 중앙선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 회원들에게 욕설을 듣고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할머니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말이죠. YTN하고 저희 JTBC에 동시에 제보가 됐는데 뭐 어떤 사정으로 YTN에 먼저 이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뭐
저희가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전해드리는 건데 지난 주말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네, 이게 지난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할머니가 이 지하철에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미 자전거 굉장히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추정이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하철에 탄 뒤에 어떤 얘기가 오가더니 갑자기 이들이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욕설하면서 결국 시비가 붙었다는 게 목격자의 주장입니다. 뭐 살해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서로 간에 심한 욕설이 오고 갔던 상황인데, 자, 목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봉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냥 가만히 가면 되는 말을 말해. 욕설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욕설 그만하세요. 욕설 그만하시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너도 가만히 있으시고요. 누가 잘못을 따지세요? 그냥 욕설하지 마시라고요. 너만 돈 주고 탄 거 아니잖아. 어른한테 너가 뭐야? 먼저 반말을 왜 하는 거야? 저 촬영자분도 보통이 아니시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목격자에 따르게 되면은 자전거 동호 회원으로 보고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이제 욕설 모욕을 줬는데 뭔 말이냐면 나이 많은 게 벼슬이냐 당장 내려라. 욕설했으면서 아마 그 손찌검 시행까지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놀래가지고 할머니는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뭐라고 했냐면 떠들고 욕설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들고 욕설하고 이렇게 폭행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지하철. 예,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대체 일면식도 없는 그 할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아수라장이 펼쳐진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자전거 칸에 타? 자, 이제 목격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지금 자동차 자전거죠. 자전거 동호회 이제 사람들로 보이는데 지하철의 어떤 칸을 자전거가 우선인데 왜 일반 사람이 탔냐고 하면서 욕설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이걸 여기를 탔느냐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처음 들었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일반 승객들 당연히 탈 수 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해서 지하철의 맨 끝에 아마 한두 칸 정도를 자전거 전용 칸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일반 승객이 방해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영 잘못 알고 욕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전거 칸이라는 거 주말 공휴일에 운영이 되고 맨 앞 그리고 맨 뒷칸, 자, 이마저도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자전거를 들고 탑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전거 칸이라고 해도 일반 승객도 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현장에 있었던 동호회 관계자, 저 현장에 있었던 동호회 어떤 분은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저 할머니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목격자이자 그 자전거족 일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단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게 맞지만 전후 사정이 있었다, 그 상황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하철에 자전거 동호회원 추정, 그 자전거족 무리가 미리 타 있었고 자전거가 30대 정도가 타 있던 상황인데 이 수레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자전거가 많으니까 다른 입구로 타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을 안 하고 탔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재차 여기는 주말이면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칸인데 이 양해를 구했으면 다른 쪽으로 좀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할머니가 화를 내고 막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의 얘기는 약간 다릅니다. 할머니가 타려고 하는데 자전거들이 이미 막고 있었고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 다른 사람이 비켜주진 않으니까 그럼 자전거를 조금만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짜증을 내면서 할머니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엇갈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욕설을 해서 맞받아치면서 서로 이제 감정이 고조돼서 이렇게 아까 그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먼저 욕설을 들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 떠나서 소장님, 네. 그냥 소장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지금 설명한 거에 들으면 이제 뭐 그래 각자의 입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근데 지하철에 저도 오늘 이런 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박 변호사님도 처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할머니로서는 사실 소리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섰는데 문이 열렸는데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할머니 저희 여기가 자전거가 있으니까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그 짧은 시간에 저쪽 칸으로 막 수레를 들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타는 걸 것 같아요. 타니까 좀 이제 자전거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문제가 있는 게 저 할머니가 뭐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녹취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나와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잘못됐어요. 녹취한 부분이 잘못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할머니한테 잘못을 떠나서 동호원들이면 자기들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한테 소리 지르면 저렇게 했을 때 만약에 동호회 분들 절대로 자전거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시민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르신은 한 명이었고. 그렇죠. 예. 저는 센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참 보기가 좋네요. 과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강자 약자는 구별이 가요, 사실. 저 내용을 사실 모르건 알고 떠나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법적으로도 본인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르신 그 약자 한 명한테 여러 명이 공격하는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이걸 누가 잘못했냐 따질 수 물론 뭐 할머니도 욕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게 좀 더 나빠 보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언니 부분이 참 눈에 띄고, 좀 저는 이건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좀 속이 좀 시원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반말로 하냐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설을 한 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이걸 처음 보도한 YTN 보도에 대해서 저 자전거 동호인 측에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YTN 보도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던데요. 일단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이 년 전 재혼을 택한 강 씨는 서로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남편과 닮은 구석이 없어 보였다는 아이. 남편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거뭇한 반면 딸은 선이 옅고 피부마저 흰 편이었다는데요. 더군다나 당신 자식이 맞냐는 가벼운 농담에도 이상하리만치 발끈하던 남편. 알고 보니 남편의 친자가 아닌 전처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핏줄은 아니어도 달라질 건 없다는 남편. 하지만 강 씨는 생판 남의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줄 자신이 없어졌다는데요. 두 사람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오늘 사연,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에 될 수 있어서 조금 각색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은 정말 여러 번 계속 정독을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 제보자인 강 씨는 올해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재혼을 한 상태인데요. 첫 번째 결혼은 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2살 난 딸도 데리고 와서 혼자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현 남편 역시도요, 전처의 외도 때문에 오래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런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고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1년 정도는 살림만 합치고 같이 살다가요, 서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잘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서류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이 사연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남편도 7살 난 딸을 키우는 양육자였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사연자 강 씨가 참 많이 의지가 됐다면서요. 응?
자, 소장님. 네, 이 남편도 7살 딸을 키우는 홀로 키우는 아빠였어요. 근데 이 육아 고수였다고 합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는지 셈법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너무 자상한 아빠였어요. 정말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빠를 참 좋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 만나다 보니까 강 씨의 2살 된 딸도 또 이 아빠를 진짜 친아빠처럼 좀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서로에게 아픔을 도닥여주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똑 닮은 우리들의 아이도 낳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셋째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자연 임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 되면 시험관 시술이라도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 씨가 아이들 둘을 이렇게 딱 키우면서 특히 남편이 데리고 온 이 아이 뭔가 참 이상하다. 어? 그렇습니다. 뭔가 아직- 이게 좀 그렇죠. 아이가 어리지만은 이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요모조모 뜯어보아도 남편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맞질 않아요. 성격도 딴판인데다가 남편은 좀 권력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피부도 거뭇거뭇한데 이 아이는 피부가 찹쌀떡처럼 희고 피부가 또 여리다는 거예요. 얼굴 여린 느낌이라서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이게 아이 친엄마를 닮아서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느낌이 아닌 거고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만들려면은 그 남편의 유전자가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보통 이럴 때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이런 네. 얘기 뭐 많이 어른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사촌들 대부분이 땡철인데 저 혼자 땡훈이라서 땡철이요? 그러니까 이 돌림이 철자 돌림인데 아, 땡철. 아, 나 예, 땡철이. 영뭐 철이라서 누가 계속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어렸을 때. 사촌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만 혼자 아닌가 뭐 이런 아, 고민을 진짜? 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이 농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딸은 어떻게 이쁘냐, 아빠 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그냥 웃기도 하고 자식 맞아? 그러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자연이는 당신 하나도 안 닮았어 하면 처음에 웃다가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니 그만해라고 좀 듣기 싫다면서 정색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아하. 너무 발끈해서 놀라길래 좀 장난친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하하하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정색을 했다. 네. 어딘가 좀 수상했습니다. 근데 결국 며칠 뒤에 이 남편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이고야. 사실 이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상한 걸 잘 모르기도 했고요. 이런 걸 의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전처가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이혼 과정에서 친자 확인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워왔던 딸이 알고 보니까 친자가 아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요. 그 당시에 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아, 팀장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닌데 자기 피는 하나도 안 섞인 딸을 재혼하면서 데려온 거네요. 그런 것이죠. 이거 팀장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저는 저희 집은 관계 없습니다. 저희 딸은 아니, 물론이죠. 예, 아니, 철이 엄마를 꽉 닮았고 예. 성격이 어쩔 닮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쯤은 고민을 해보다가 다음 날은 딸을 입양한 것으로 생각하고 키우죠. 아, 키운다. 네, 입양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저런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참 쉬운 선택. 그렇죠. 야, 이거 고민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예. 그렇다면 말이죠. 당시에 내 딸도 아닌데 솔직히 그럼 전처한테 더군다나 외도로 생긴 그렇죠.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아빠들은 이럴 거예요. 저도 뭐 이제 저희 딸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김 팀장님처럼 그냥 입양을 했다고 생각하고 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딸바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또 친자는 아니었고 아이고야. 또 어떡하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러면 고아원 보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딸인데 그래도 세상에. 자기 딸이 여기고 있는데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핏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 딸로 키워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딸인 건 변함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재혼할 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숨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사연자 강 씨의 입장입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강 씨 입장에서는 생판 남의 아이를 그냥 지금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강 씨의 입장만 보면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재혼 가정이라서 더 이제 열심히 아이를 서로 키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아이가 남편을 닮은 남편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처럼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하고는 전혀 지금 피를 안 섞은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진 거고 게다가 또 이 남편의 옛 부인이 외도로 낳은 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그 외도의 결과물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강 씨도 사실은 외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위혼을 한 경우니까 그렇죠. 이 외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 씨에게는 상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자꾸만 떠오를 수도 있고 물론 키운 정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게 너무 걱정스럽고 갈등이 되고요. 또 나중에 아이가 커서 다 성인이 돼서 이걸 다 또 알고 나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친모가 나타나서 막 성인까지 잘 키워놨는데 내 애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하하. 그리고 또 데려가 버릴 맞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 뒤에까 그 상처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정말 이 강 씨 사연자 아내분 결국 이 남편한테 이분도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결국 그 고민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강 씨는 그래도 전처가 낳은 아이가 아니냐, 당신 핏줄도 아니니까 전처가 좀 데려갈 수 있게 얘기를 다시 한번 잘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실망스럽다면서 화를 냅니다. 내 딸의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냐라고 나오고 또 이 남편 본인도 예민하고 격양이 되다 보니까 선까지 넘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선 당신이 데려온 딸도 내 자식 아닌 거 아니냐 아이고야.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본인도 말이 지나쳤다면서 사과를 했고요. 사실 강 씨도 이 남편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그칠 수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찜찜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서먹해지기 시작했고 아이고야. 결국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정말 꼼꼼히 읽고 나서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뭐 아내분이 좀 너무하다, 사연자분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다 읽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참 누구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혼한 남편의 딸이 친자가 아니랍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품어야 되겠느냐.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결국은 이 강 씨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이혼 사유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법적인 얘기도 사실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입양이나 뭐 친자나 법률적으로는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좀 말씀 더 드린다면 이 아이를 입양하면 자기 딸이 됩니다. 당장 됩니다. 입양을 하면. 같이 산다면 쌍방이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을 하지 않으면 나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밖에 안 돼요. 법률적으로. 입양을 함으로써 나의 이제 비속이 친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방 해결될 부분이긴 한데 만약 된다면. 근데 이제 본인이 되게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은미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빠 마음이 좀 거의 확고한 것 같거든요.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빠냐 아니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연자 강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또 계속 키우자니 좀 뭔가 좀 찜찜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 친모가 양육한다면 버리겠지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 친모를 만나가지고 양육권 포기 각서를 받고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직진하세요. 자, 소장님은요? 네,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심하게 생각할수록 강 씨의 입장도 솔직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세밀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남편이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 씨도 강 씨의 아이를 데리고 왔고 이 남편도 남편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걸 약속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경우고요. 이 아버지는 스스로 우리가 오늘 했던 고민을 몇 년씩 곱씹어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싱글 레디로 사신 분이에요. 결론은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는 내 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낳은 정도 굉장하지만 기른 정은 더 무섭거든요.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 심지어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식처럼 기울어지는데 그 적을 이 아버지는 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뭐 키울 수 없어. 고아원을 보내, 엄마한테 보내.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그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만약에 이 아이를 포기한다면 이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살아오셨던 그 삶이 사실은 뭐 잿빛이 되는 거죠. 이 아이와 같이 끝까지 잘 성장해서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워냈을 때 이 남편의 삶에 정말 의미가 있고 저는 황금빛일 것 같거든요.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박 변호사님 뭐 법적인 거 말고 또 말씀 주실 거 있어요? 뭐 저도 사실은 근데 그 판단은 이제 이 강 씨가 해야 됩니다. 이 사연자께서 결국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어떤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강 씨한테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본인이 이제 감수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제가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꾀꾀님 저라면 절대 못 키울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인홍님 전처가 밖에서 나온 자식 생판 남인데 나중에 재산도 줘야 하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레타님은 입양도 하는데 잘 살아보세요. 나중에 아이가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이미숙님 키울 자신 없으면 지금 갈라서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사나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서운데 오늘 안건 정말 수능보다 더 어렵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저는 뭐가 됐든 아이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떤 경우든.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담벼락 너머로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이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죠. 그러다 이 남성은 계단을 저렇게 내려가서 담벼락을 가리키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아이와 함께 골목을 지나던 아이 엄마였는데 이 아이 엄마는 남성의 말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골목을 지나가려는데 그 순간 담벼락이 깨지면서 저렇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쌓여있던 흙더미가 골목을 지나던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덮칩니다. 뿌옇게 일어난 흙먼지 때문에 지켜보고 있던 부부도 집 안으로 피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깔린 거 아니에요? 이 담벼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남성이 주의를 준 덕분에 그러네. 아이와 아이 엄마 모두가 간발의 차로 피할 수가 있었고요. 다행히도 무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며칠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이 담벼락을 유심히 살폈다고 하는데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可能就是下了点雨嘛，就一批围墙，那个肯定抵不住。中午的时候我就看到那个下面一层有点开裂了，我就一直在提醒这些过路的人，我就说小心一点。如果我不提醒他的话，可能这个后果就有点严重了。但是呢，没有人员伤亡。 이날 사고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아이 엄마는 남성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에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가 한창입니다. 힙합 스타일의 모델이 멋지게 런웨이를 마치고 돌아가고 이어서 또 다른 모델이 등장합니다. 분홍색 반바지에 속살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쓰레기 봉투를 입고 목욕 모자까지 쓴 모델. 이게 패션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옷차림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너무 난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로 한 남성이 달려와서요. 이 모델을 잡아채더니 무대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이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SNS에서 황당일을 벌이고 다니는 유튜버였습니다. 어쩐지 너무 난해했어. 맞습니다. 심지어 유튜버를 끌어내린 보안 요원도요. 이 유튜버를 아는지 웃으면서 인사까지 나누는 모습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팬인 것 같습니다. 패션 위크장을 뒤집어 놓은 이 유튜버에 누리꾼들의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관객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챘다. 패션 위크를 제대로 조롱했다면서 재밌어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진영 씨가 저런 옷 입었었는데. 자,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 짐들이 올려져 있는 이곳 바로 공항 보안 검색대입니다. 직원들은 승객들이 올린 짐들을 정리해서 검색대로 넘기죠. 근데 한 직원의 손이 분주해 보여요. 승객의 짐에 손을 넣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또 손을 찔러 넣습니다. 설마 이번엔 더 대담한 모습 포착됩니다. 아예 승객의 가방의 지퍼를 쭉 열더니 그 안에 뭔가를 슬쩍 꺼냅니다. 가방으로 손을 또 가리기도 하고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정리를 한 척 하더니 또다시 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넣습니다. 대박 캔트. 네, 맞습니다. 비행에 해가 될 물건들을 잡아내야 할 이 보안대 직원들이 승객들의 돈을 훔쳤던 겁니다. 그것도 승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일단 포착된 것만으로 피해액 $600, 약 80만 원 가량이 되고요. 당국은 이거 외에도 더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기다란고 아유. 살짝 경사진 장대 위로 사람들이 마구 뛰어오릅니다. 아유. 하지만 맨 끝에 달린 깃발을 코앞에 두고 이러쿵저러쿵 다 넘어져 버리는데요. 아이고. 엉덩이로 부딪히는 건 물론 다리 사이로 장대가 꽉 껴버린 일도 발생합니다. 내가 아파. 정말 보기만 해도 온몸이 욱신거리는 느낌인데요. 매년 8월에 진행되는 스페인 지역 전통놀이입니다. 장대 끝에 달린 저 깃발을 차지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천히 걸어가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빨리 뛰냐 하면요. 장대에 기름을 일부러 많이 붙여놨습니다. 한가득 묻혀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기름을 발라놨군요. 네, 그래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참가자들은 깃발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 전통놀이 개최한 사람들은 실패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더 긴장돼 또 더 많은 기름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동그란 구멍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체가 드러나는데 황색의 두 다리와 엉덩이 그리고 꼬리까지 저 작은 구멍에서 끌려 나온 건요. 바로 소였습니다. 소가 왜 저기서 나와? 아무도 목격하질 못해서 그 원인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농장 농부들은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저 소가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닐까 추정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 이 소는 싱크홀 안에 머리부터 거꾸로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농장을 살피던 농부가 발견해서 바로 구조에 나섰던 겁니다. 괜찮을까요? 땅속에서 상당히 답답했을 이 소. 일어났어. 밖으로 나와서 발을 풀어주자마자 벌떡 일어나 보는데요. 아직은 조금 휘청이는 모습이죠. 그래도 소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걱정이 많이 됐나 봅니다. 소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소는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해서요.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고 있다고 합니다. 너 왜 그랬어? 괜찮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이번 주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